우주. 예, 네. 어제까지는 이기현 당선인이었는데 오늘부터는 이기현 의원님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선배님. 축하드립니다. 네. 예. 네. 좀 빠지신 것 같은데요? 빠졌다기보다는 제가 겨울에 선거를 치르면서 바람에 얼굴이 탔는데 선거가 끝나고 다시 좀 하얘질 줄 알았는데 봄볕에 행사장을 많이 다니고 집회에 계속 서 있다 보니까 얼굴이 하얘지지 않고 계속 까매지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네. 지난번에 우리 많은 정어리원들께서 응원하시고 또 후원도 하고 그러셨는데 네. 감사 말씀 한마디 하십시오. 네, 정말 감사합니다. 그 선거를 치른 과정이 특히 시민들에게 좀 혹독합니다. 부족한 것도 많고 또 인지도도 워낙 낮기 때문에 그것을 채워가는 과정이 굉장히 고통스러운데 제가 정어리 TV 출연하고 나서 인지도도 많이 올라가고 오늘 정어리 TV 40만 돌파하신다는 날일 것 같아요. 그래서 축하드리고 저도 이제 인지도가 낮아서 이기현 TV 만들었는데 오늘부로 4,000명을 돌파할 것 같습니다. 네, 도와주시고요. 하여튼 총선 과정에서 윤석열 정권 심판이란 큰 대의에 동의해 주셨지만 또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그때 도와주셨던 만큼 조금 믿고 더 힘 몰아주시면 22대 국회 꼭 성공시키고 윤석열 정권의 이러한 무도한 독주 막는데 제 역할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 또 우리 정치 1번지에서 이기현 TV 소개하셨으니까 구독자도 더 많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상임위는 어디 지망하셨나요? 사실 하고 싶은 상임위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외통위를 하고 싶었는데 제 관심사이기도 하고요. 근데 지역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초선 당선자여서 저 고양시에 4명의 국회의원이 다 민주당 의원이 됐습니다. 한준호 의원이 재선이 됐고 김성애 의원, 김영환 의원 저 3명의 신인 당선자들이 있어서 지역 발전 또 지역에서 꼭 현안 사업들 관련돼서 상임위를 좀 나눴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어쩌다 보니까 그 4명의 당선자 중에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제일 많아서 제가 문체위를 하기로 했습니다. 네, 문체위를 해서 지역이 고양시가 특히 일산이 문화적 콘텐츠가 굉장히 훌륭한 도시인데 방송, 영상 그리고 음악 여러 가지 콘텐츠들이 모여 있고 또 그런 시설도 준비 중에 있고 현존한 시설도 있습니다. 엮어서 문화방송, 문화영상에 생태계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생각으로 문체위를 지원했습니다. 문체위 중요하죠. 특히 지금 이 정권의 언론 탄압이 도를 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50대 기자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만 그때보다도 더 해요. 그런 이거 것 같습니다. 반드시 좀 이번에 감시 제대로 해주시고 잘못된 거 좀 바로 잡아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은 이번 국회에서 꼭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 하나 꼽는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저는 아직도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체제를 구축해 나가는 과정에서 취약한 약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강조하는 얘기지만 권력기관, 검찰을 포함한 권력기관에 대한 견제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권력기관들의 힘을 빼고 서로 상호 균형을 맞추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민주주의 일반 원리가 권력기관 내에도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음령으로 저희 많이 준비했습니다만 그 취약한 허점들이 발견이 됐고 그것을 통해서 윤석열 정권이 출범하는데 일정한 부족함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국회에 들어가서 검찰청법도 그렇고 국정원법도 그렇고 권력기관이 서로 견제하고 균형해서 적어도 국민들을 무서워하는 공권력 기관이 되어야지 국민들을 통치의 대상으로 삼는 그런 권력기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 아직 부족한 점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강하고 또 법령을 정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석열 탄핵을 맨 처음 발의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지금 준비되고 있는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특검도 진행 중에 있고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죠. 네. 해병대가 그쪽 지역에 강화는 어느 쪽에 인천이겠군요. 강화에 있고요. 포항과 강화에 한 개 사단씩 있는 거죠. 네. 저희 지역은 아닙니다만. 그쪽은 아니어도 지금 최수근 해병 수사 외압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개입했다는 증거가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공수처 수사도 뭐 있고 그런데 이제 제가 뭘 여쭤보고 싶냐면 청와대에 계셨잖아요. 대통령이 개인 전화로 장관하고 통화를 했다. 이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저는 상상이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진 것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공직에 대한 특히 가장 무거운 직책인 대한민국의 가장 위의 정점에 있는 공직자인 대통령이 본인이 검찰총장 시절에 개인이 쓰던 핸드폰을 아직도 들고 다니면서 사용한다. 예. 공직에 대한 대통령직에 대해서 아주 우습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원래 생각합니다. 대통령 되면 당선되면 그동안 자기가 쓰던 개인 전화는 어떻게 합니까? 뭐 조금 다를 수는 있을 텐데요. 대부분 다 그 전화를 쓰지는 않습니다. 제가 부속실에 근무하지 않아서 대통령 개인 전화가 어떻게 쓰여졌는지는 정확하게 기억은 없습니다만 대부분 개인 전화로 사인들끼리의 연락 이런 것을 하지 않고요. 청와대에서 지급된 비화폰을 쓰게 될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께 직접 연락하시는 경우도 거의 많지 않고요. 대부분 비서실을 통하거나 부속실을 통해서 꼭 연락하실 분들이 있으면 연락을 하고 또 전화 받는 것도 대통령 개인 전화로 전화 받는 것은 거의 이제 들어본 적이 없는 얘기고요. 부속실을 통해서 대통령께 연락을 하게 되고 이렇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 전화를 건 곳의 기지국이 관제라는 거예요. 네, 네. 그 시간에 대통령이 집무실에 있지 관제에 있을 시간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그 전에 어떤 민간인이 윤석열 대통령 개인 전화로 당선 축하하려고 전화를 했는데 김건희 여사가 받았어요. 네. 그런 걸로 봐서 혹시 이종섭 장관이 김건희랑 통화했던 건 아닌가 이런 의혹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네. 만약에 그랬다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대한민국 통치자가 바뀐 거죠. 그렇다면 국방부 장관과 그 대통령의 부인이 직접 통화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고 또 그 이후에 통화를 한 이후에 벌어진 사건들, 경찰로 보내졌던 수사 자료가 다시 회부가 되고 그리고 박정훈 대통령에 대해서 직무정지를 걸고 이것이 통화 직후에 일어난 일들인데 예. 이게 그 대통령의 부인과 통화 직후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만약에 네. 그랬다면 그건 국정농단 아닙니까? 당연하죠. 네. 아니 대한민국을 선출직 공직제 최고인 대통령이 통치하라고 대통령에게 그 권한을 드린 것인데 그 부인이 그 일을 대신해서는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와대 계실 때 민정에 계셨죠. 네. 이번에 민정수석실을 부활을 했는데 네. 그걸 딱 보고 그때 옛날에 근무하셨던 그 민정으로 돌아간다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뭔가가 있을 거라고 보셨습니까? 민정수석실에 고유한 권한이 있습니다. 왜 민정수석실이 대통령의 가장 예전에 권위주의 정부 시대에도 그랬지만 민정수석실 공무원들이 좀 무서워하죠. 무서워하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인사검증을 하는 것이죠. 물론 이제 인사에 대한 초안은 인사수석실에서 만들어지고 그 공직자들에 대한 검증을 이제 민정수석실이 하게 돼 있고 그 기능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의 중요한 기능은 역대 5년 단임 정부들이 마지막에 친인척 비리 그리고 특수관계인들의 관리 실패로 인해서 대부분의 5년 단임 정부들이 마지막에 도덕적으로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것을 막는 일이 또 민정수석실의 고유한 역할입니다. 이번에 민정수석실을 부활했는데 아무리 좋게 생각하려고 해도 민심청취라고 하는 단 하나의 표현만 쓰고 있던데 민정수석실의 고유의 기능 관료 집단이 지배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적어도 선출된 공직자가 그 관료 집단을 통제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갖는 기능이 인사 추천과 인사 검증의 권한을 맡고 있는 특히 인사 검증의 권한을 맡고 있는 민정수석실의 기능만 강화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걱정이 들고요. 특히 민정수석이 기수가 굉장히 높은 검사 출신을 데려다 놓았지 않습니까? 예. 그분께서 법무부에 계실 때 검찰국장을 하셨던데 검찰국장이라는 자리가 2,200명의 검사들을 놓고 바둑판 돌을 놓는 자리입니다. 너는 여기 가고 너는 저기 가고. 그 일을 실무적으로 하는 자리가 검찰국장 자리인데 그 일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 핵심은 뭐냐면 제가 느끼기에는 검찰에 대한 흔들림, 검찰의 동요 이것을 막겠다라는 취지로밖에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기수가 굉장히 높아요. 사실 현인전업에 떨어진 지가 오래되셨기 때문에 검찰 내부의 최근의 흐름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분을 민정수석에 놓고 국민들에게는 민심을 듣기 위해서 검찰 출신
내려놨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로 민심을 듣겠다는 얘기를 했으면 차라리 이번에 수도권에 떨어진 원외위원장들 적어도 선거를 치러봤던 사람들 정치인을 데려다 놓는 게 맞죠. 아니면 언론인을 데려놓다든지 이게 맞지. 지금 검찰 출신 그 현업에 떠난 지 오래된 기수가 오래된 대선배를 데려다 놓고 민심을 청취하겠다고 하는 것은 민심 청취를 하기보다는 흔들리고 있는 검찰 조직에 대한 장악력을 회복하겠다라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김건희 여사 문제가 뭐 오늘 어제 일은 아닌데 특수관계인 친인척들의 탈선을 막겠다는 것이 민정수석실의 고유 권한인데 이분은 일절 언급이 없습니다. 그런 조직도 만들 것 같지도 않고요. 저는 이거 기형적 민정수석실의 부활이고 목표가 분명하다. 흔들리고 있는 검찰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이다. 저는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서 과연 이제 김건희 수사를 담당했던 부장들도 바뀔까 그렇게 좀 봤는데 일단은 유임을 시켰더라고요. 네. 그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그 중간 고위 간부들에 대한 인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기습적인 인사가 있었는데 대부분 본인이 판단했을 때 흔들렸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일단 뭐 승진 좌천이죠. 승진을 시키면서 좌천시킨 것이고요. 밑에 실무를 맡고 있는 부장급들의 경우에는 사실은 새로운 차장들의 지휘를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다지 큰 문제는 없다. 그러면 검사장, 차장 바꿨으니 네. 부장들은 굳이 안 바꿔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했을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만약에 첫 검찰 고위급 인사에서 국민들의 이 반발이 심하지 않았으면 다 바꿔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굉장히 많은 언론에서 또 많은 국민들께서 이거 김건희 이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의 1차장, 4차장을 바꾼 것 이거 자체가 수사를 덮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많은 의구심과 걱정들이 있었죠. 이것들이 많이 보도되면서 특히 지지율도 급락하는 과정에서 부장들까지 바꾸는 것은 좀 부담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예. 그러면은 부장들이 그동안에 자신들이 해왔던 수사를 뒤집는 것을 하기는 어려울 텐데 혹시 그러면은 조금이라도 검찰이 김건희 명품백 수수 관련해서 제대로 좀 수사를 할 가능성 기대해봐도 될까요? 어렵다고 봅니다. 예, 어렵다고 봅니다. 검찰 집단이 갖고 있는 특성이 있는데요. 특히 중앙지검은 그렇게 가서는 안 되는데 이 정권 들어서 대통령의 호위부대처럼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큰 흐름. 검사 동일체 원칙이 법령에서는 2004년도에 사라졌습니다. 노무현 정부 출범하고 법령에 써있던 검찰 동일체 원칙은 사라졌지만 그러나 검찰은 하나의 몸처럼 움직이는 것이 체제 내화에 되어 있는 DNA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이 지금 중앙지검장, 이창수 중앙지검장 그리고 새로 임명받은 차장들 체제하에서 결코 말단 검사들의 독립적인 목소리가 반영되지는 않을 것이다. 워낙 권위적인 조직입니다. 그런 조직을 좀 바꿔보려고 했던 게 저희 문재인 정부에서 역할이었는데 또 일이었는데 저희들이 한다고 했습니다만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공수처도 지금 이제 일단 최혜병 관련해가지고 네. 이종섭 수사도 하고 그러는데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 이런 게 드러나고 그랬으면 윤석열 대통령 개인 전화라도 압수수색하고 이런 수사 해야 되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형식적이라도 제가 공수처에 근무한다고 하면 압수영장 발부받아서 용산 앞에 가서 비록 못 들어갈지언정 형식이라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안 하더라고요. 예. 저는 이건 공수처가 갖고 있는 좀 일정한 한계는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공수처가 만들어질 때 그 당시에 야당, 지금 국민의힘에 어마어마한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국회 상황도 좋지가 않았었고. 그래서 공수처를 만들었는데 가장 미니멀한 사이즈로 만들 수밖에 없었어요. 시골에 있는 지청 수준의 사이즈로 만든 것이거든요. 직원들 다 합쳐서 100명도 되지 않습니다. 검사들은 20명도 안 되고요. 지원하는 검사도 없어서 굉장히 어렵게 출발했던 것이 공수처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공수처가 제 역할을 하려면 특히 대한민국처럼 권력형 비리가 많은 곳에서 특히 권력 집단들의 탈선이 많을 수 있는 유혹이 많은 곳에서는 공수처를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일정 규모 사이즈로 만들었어야 되는데 저희도 법령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야당을 설득한 그 당시 저희가 여당이었기 때문에 야당을 설득하고 일정한 반대들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사이즈를 줄일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어렵게 통과시켰던 공수처입니다. 저는 일정한 제약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공수처가 정권이 바뀐 뒤에는 거의 뭐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을 정도, 결혼이 생겨도 추원하기 어려웠던 게 공수처입니다. 저는 추후에 이제 입법을 통해서 보강해야 되겠지만 공수처의 인력 또 좀 저희들이 처음에 기획했던 만큼으로 좀 보강해야 된다. 지금 시골의 작은 지청 사이즈인데 그것보다는 키워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윤석열 스스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거부권을 행사했고 재의결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을까 봤는데 너무 실망스러운 결과로 끝났습니다. 네. 민주당이 일단 22대 국회에서 1호로 그 네. 특검 법안을 다시 발의하겠다라고 하는데 의원님 보시기에 이번에는 이제 또 거부권 행사하겠죠. 재의결 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시간이 오래 걸릴 것입니다. 지금 저희가 법사위 운영위를 가져오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법사위를 많이 가져오지 못하면 다시 패스트트랙 태우고 또 숙려기간 거쳐서 길게는 330일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면 바로 1호 법안 발의한다고 해도 내년 3월이나 돼야 본회의에 부의가 될 겁니다. 그럼 언제 특검하고 언제 탄핵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법사위는 이번에 꼭 가져와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법사위 반드시 가져와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군요. 운영위는 어떻습니까? 운영위도 마찬가지로 그 청와대 용산이죠. 대통령실을 다루고 있는 기관 위원회이기 때문에 저희가 책임 있는 국정 운영에서 야당으로서의 포션을 저희들이 국민들에게 부여받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꼭 운영위도 가져와서 용산 대통령실 견제해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협친이 뭐니 이제 이런 것은 좀 배부른 소리 같이 들립니다. 국민들이 바라는 것이 협치를 해서 어떻게 해봐라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보여준 민심은 정말 더 이상 못 살겠다. 빨리 좀 해주라. 이것 아니었나 싶은데요. 네. 어떻게 받아들이셨습니까? 이번 총선 치르시면서 민심을. 저희는 반성을 좀 많이 했어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지난 21대 총선이었던 전 과정에서는 그 반은 이제 청와대에서 공직자로 일해서 일절 정치 관여할 수는 없는 입장이었지만 그 당시에 180석을 하면서 민주당이 걸었던 기대들이 있었습니다. 그 기대들에 대해서 저희들은 사실은 그 위에 있을 대선을 좀 목전에 두고 당은 조심을 좀 했던 것 같아요. 2년의 세월이 지나고 대선에서 저희들이 지고 난 뒤에 그때 180석 의석을 가지고 했던 일들을 멈추고 주저했던 일들에 대한 반성들이 좀 시작된 것 같고요. 저는 사실은 협치는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정은 필요하고요. 특히 대의제를 저희가 채택하고 있고 국회라는 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야당과 여당의 협상, 대화가 없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결과물에 너무 집착해서 속도를 늦춰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야 할 일들은 속도감 있게 해야 되고요. 22대 국회는 저희들이 여당으로서 180석이 아니라 야당으로서 190석에 가까운 의석을 국민들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것에 대한 대답은 저희들이 해야 된다. 그것은 국회 운영에 있어서 주도권과 속도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국회의장 후보를 선출하는데 불만을 품었던 많은 민주당원들이 탈당하고 그랬던 것은 무엇 때문인가 생각해 보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협치 어떠고 뭐 이런 그 배부른 소리 말고 지금 당장 빨리빨리 윤석열 정권을 끝장을 내줘야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을 것 같은데 하는 그런 애국 시민들의 마음이 그쪽으로 나온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운영위가 됐든 뭐 법사위가 됐든 아예 21개 상임위를 다 가져오더라도 좀 빨리 속도감 있게 그렇게 좀 진행을 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한데 추미애가 되면은 그냥 그런 걸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었지 않나 싶어요. 아무튼 이번 일 이후로 민주당이 이제 국회의장 후보라든지 원내대표 뽑을 때도 당심을 반영하겠다. 그렇게 지금 한다고 하는데 당헌을 바꿔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국회 운영에서 오랫동안의 관례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국회의원 본인들이 선출된 분들이고 선출된 분들께서 모여 있는 곳이 의회다 보니 의회에서의 국회직 관련돼서는 의원들의 투표가
만 가지고 이제 그동안 해왔던 것이 관례인데, 전 당원들의 요구가 좀 달라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의 문법으로 보면 당원들의 요구가 좀 과도한 측면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느꼈던 지지자들의 변화. 저는 정당 생활을 30년 정도 했는데, 예전에 당원이 된다는 것은 30년 전에는 특히 이제 괜찮은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이 입당의 제의를 받는다는 것은 출마하라는 제의로 받아들였어요. 그 당시는 본인을 보호해야만 하는 굉장히 낮은 직업을 가지신 분들께서 국회의원과 현역 지방의원과 현역 단체장과의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해서 입당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당원 명부도 관리가 잘 안 됐던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당비를 내는 과정은 거의 없었어요. 이것이 이제 당원 중심 정당이란 기치를 걸었던 열린 우리당서부터 이제 시작돼서 당비를 내는 당원들이 증가하기 시작했는데, 그 당시만 해도 10만에서 30만 사이로 유지됐던 당원들이 최근에 당비를 한 번이라도 낸 사람들이 250만, 현재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내고 있어서 권리당원에 자격을 갖고 계신 분이 120만이 넘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작지만 당비를 내고 입당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저는 구조적 변화라고 좀 보여집니다. 예전 30년 전, 20년 전, 10년 전의 정당의 당원 구조가 이제는 한국 사회에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정말로 해결해 주는 것은 정당일 수 있고 정치 영역이고, 이 문제에 내가 참여할 수 있구나, 참여해서 내 목소리가 반영이 돼야 되겠구나라는 생각, 또 이런 효능감이 선거를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반영되고 있어서 저는 과거의 문법은 과거의 문법이고, 또 고도로 훈련된 정치 전문가들이 본인들이 선택한 사람들에게 국회 사회권도 맡기고 상임위원장도 맡기고 또 자기들의 대표를 뽑았던 적이 있었다면, 이제는 그것이 새로운 변화의 시점에 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서구도 미국 중심의 지지자 정당, 유럽에서의 당원 중심 정당의 모델이 있습니다만, 한국의 정당 구조는 여기 어디에도 귀속돼서는 안 될 것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원 중심 정당이라고 해도 저희들이 국회직을 뽑는 데 있어서 직접 참여했던 전통이 없었는데, 이제는 일부 반영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한국 사회가 제야도 시민사회도 사실 굉장히 많이 힘이 약해지고 사라진 상태에서 국민들께서 직접 정당에 참여하는 것이 사회를 발전시키는 가장 빠른 길이다. 그리고 내가 그 참여하는 일이 창피한 일이 아니고 정정당당한 일이고 누구에게도 밝힐 수 있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당원 구조가 바뀌었고 규모가 달라졌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정당도, 특히 국회도 그것을 일정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전통과 새로운 흐름과의 충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저는 바로 높은 비율로 반영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일정하게 조정된 비율로서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넓혀가야 된다. 이렇게 좀 비율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옛날과는 당원들의 수준이나 의식이 많이 달라졌죠. 네. 거기에 맞춰서 당이 좀 변할 필요도 있다. 네. 예. 그리고 SNS의 발전, 정보통신의 발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직접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굉장히 높였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 저는 굉장히 강하게 작동하고 있다. 다만 아직까지는 정보의 비대칭성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예, 오늘 고양시 병에서 당선된 이기현 의원 만나보고 있습니다. 푸른 하늘님께서 슈퍼챗 성원하시면서 내가 찍은 이기현 의원님 앞으로 4년간 국민들과 당원들의 뇌리에 깊이 새겨지는 좋은 의정활동 기대하겠습니다. 그렇게 격려를 주셨고요. 고맙습니다. 들꽃여행 TV는 있다 하시고요. 이호재님, 이기현 의원님 대화동 사는 시민입니다. 고양시를 위해 불타는 열정으로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레몬티님, 저희는 내일 이기현 의원님과 같이 서울역으로 갑니다. 그러셨는데 내일 서울역 가십니까? 예, 토요일 날 갑니다. 내일 참 토요일이죠. 예, 6월 3일입니다. 지난주에 참석하셨나요? 네, 참석했습니다. 예. 예. 많이들 오셨죠? 예, 저는 앞에 앉아가지고 예. 뒤에 어디까지 왔는지 몰랐는데 저희 당원들께서 그 숭례문까지 대열이 많이 늘었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아마 이번 주 토요일은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지 않으실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한 번만 더요. 최양숙님, 고양시장이 국진당입니다. 주민 설명회도 없이 덕이동 데이터센터 건립허가 밀실에서 했습니다. 일산 주민을 위해서 데이터센터 반대 힘써주세요. 그러셨는데 참고해 주십시오. 네네. 네. 뭐 고양시병 지역구시니까
지역 소식도 사실은 좀 들려드리면 좋겠지만 네. 또 전국과 또 세계 그럼요. 각국에서 보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네. 지역구 얘기는 다음에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긴 시간 자세한 이런저런 현안에 대해서 얘기 잘 들려주셔서 네. 감사드리고 끝으로 이제 우리 이채양 명주 배지 달고 있지 않습니까? 이기현 의원님 처음에 이렇게 우리 정어리 TV에서 이채양 명주 함께 외치던 것이 생각이 나는데 혹시 이번 총선 때도 이채양 명주 얘기 많이 하셨습니까? 뭐 제 유세의 대부분이 이채양명주였죠. 네. 이채양명주란 조를 만들어 주신 우리 앵커님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일반 저희 지지자들께서도 굉장히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표현하는데 적합한 표현이었고 설명에 편했고 또 유권자들에게도 그렇게 설명을 하면 유권자들이 이해하시는데 되게 좋은 기재였다라는 말씀 많이 주셨습니다. 예. 저도 배지 많이 달고 다녔고요. 예,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 이채양 명주 심판 확실히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22대 국회가 꼭 대통령의 독선과 오만을 꼭 심판하는 그런 국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민주당이 또 새로운 정부를 출범시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저희들도 응원하면서 우리 이기현 의원님의 의정 활동 지켜보고 성원할 텐데요. 네. 또 이제 본격적인 의정 활동 하시면 한번 또 나와서 네. 보고도 해주시고. 네. 또 언제든지 얘기도. 불러주시면 나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당선인을 만나다 고양시병의 이기현 의원 만나봤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계속 성원해 주시고요. 오늘 댓글 선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예, 먼저 슈퍼챗 보내주신 분 소개해드릴게요. 추억의 메텔님, 40만 구독 미리 축하드립니다 하면서 4만 원 보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울산서도 민주당 의원님들 이번 주 토요일 버스로 상경합니다. 다시는 집회하는 일이 없어야겠지만 이제는 우리 민초들이 나서야 할 때인가 봅니다. 우리나라는 역경과 혼란 속에 언제나 민초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역사입니다. 함께 동참해 주세요 하셨는데 추억의 메텔님 감사합니다. 들꽃여행TV님은 5만 원 슈퍼챗 보내주시면서 MBN 뉴스와이드 앵커 때부터 용기 내서 바른 소리 옳은 소리 내실 때부터 응원했습니다 라고 격려해 주셨는데 별로 그러지 못했어요.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해보려고 노력합니다. 들꽃여행TV님 감사드립니다. 예, 그리고 그 방금 전에 소개드렸던 달팽이 크림 우리 40만 구독자 달성 기념으로 특별히 준비한 행사입니다. 4가지 또 나흘 동안만 하는 행사니까요. 여러분 많이 관심 가져주세요. 제가 추천드립니다. 달팽이 크림 좋은 것은 더 소개 안 드려도 되겠지요. 오늘 댓글 선정 모두 6분 했습니다. 파란 안경님, 정춘기님, 깨끗한 나라님, 진실추구님, 김남희님, 지인형님 이렇게 6분 저희가 준비한 글래머 선크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메일 주소로 연락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당선인을 만나다 이제 국회가 오늘부터 임기가 시작이 됐는데요. 일단 내일까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이번에 민주당에 당선된 이은주 의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뵙죠.